자, 그러면 이제 세종과 세조의 정치를 볼게요. 세종과 세조의 정치는 단독 문제로서는 그 자체가 나오는 한두 문제밖에 안 되고요. 주로 어디냐면 의정 서사제도와 아니면 이제 그 추국이나 뭐 이런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데 세조하고 세종의 정치 관련돼 갖고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능 시험이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통론 있는 내용부터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59페이지. 자, 259페이지 보면 직권체제 확립 부분 있죠?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 유교정치의 발전 보면 그 신흥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구세력과 대립을 했는데 그때 정치 경제적 대립뿐만 아니라 사상적 대립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구세력들은 불교를 내세웠는데 이 불교는 건문세력들과 결탁이 돼 있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신진사대부들은 새로운 이념인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려가 망한 후에 조선이 건국된 후 계속 그 태조나 태종, 세종시대 때 거쳐갖고 정치 이념으로서 계속 정치 이념으로서 뭐냐면 반영되기 시작하죠. 특히 유교정치 구현을 제대로 구현했던 그 왕이 누구냐면 세종이에요. 그래서 260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볼게요. 자, 세종 때 들어와서 이러한 유교정치 사상을 사상적 뒷받침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유교 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는데 세종 때에는 유교 교황이 철저한 인재 양성 및 그에 입각한 문물 정비, 정통 문화 정리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420년에 집현전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집현전에는 유학에 능통한 연소한 문사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사원부의 규칙을 받지 않아 신분이 보장됐고 경제적 배력 또한 각별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가독서제라고 해가지고 그 일정한 후관을 줘가지고 뭐죠? 연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 산사의 독서를 몰두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후관을 주었으며 그리고 10명이었는데 뭐 뒤 20명 늘어났다. 그리고 이들의 직무가 좀 나왔는데 이들은 경영이나 서연을 였다. 경영과 서연은 경영은 뭐죠? 경영은 이거는 고려 때부터 존재했던 그 제도인데 원로 대신들이 왕을 불러놓고 강의를 하는 거야. 근데 고려 때는 뜨끔뜨끔 조금씩 했다가 언제 이제 상사화됐냐면 조선을 넘어와서 이제 했고요. 서연은 세자교육이죠.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그리고 인정을 베푸기 위한 국왕과 세자의 수독을 담당하고 있는 집현전의 이러한 기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집현전의 행위는 제도, 문물, 역사에 대한 연구와 편찬사업도 바로 왕도 정치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입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려시대 때 정리 작업이 성인 때 이어서 계속되고 전국의 인구 물살 체계적 파악에 위해서 지휘지가 작성이 됐으며 의학서, 농서도 편찬됐고 농서는 시험 문제 나왔죠? 뭐죠? 농사직선. 그 다음에 이 집현자들이 의문연구는 훈민정음, 즉 한글 첫째로 결실을 맺었다. 요거는 최근에 부정되고 있어요. 한글 창제의 주체는 집현자 학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세종 자신이에요. 세종 자신이 의문학자로서 유명하고 그리고 기록에 보면 집현자 학자 중 채발리 같은 사람도 반대를 하거든. 그래서 중국이야 알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갖고 요거는 최근 견해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한글 창제에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나왔죠. 그때 한글 창제 주체를 쓰려면 집현자 쓰면 안 돼요. 세종이나 세종의 부근에 있는 이제 공주 왕자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이게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바탕 위에 세종은 유교 윤리를 사회에 널리 보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당한 노력을 했는데 자, 일단 오부학당이 쓰는데 북학당을 폐지해서 사부학당제를 확립했죠. 그리고 왕직 종친의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종학을 이제 성립하고 유교 진흥을 이제 깨고
요때 이제 종합을 성립했는데 왜 실시했냐면 그 보통 왕실 자제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 공부 안 했어. 공부를 왜 안 했냐면 얘네들은 보통 10대 손 안까지는 정치 참여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손, 4대 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정치를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맨날 놀고 먹고 싸움질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상강객실도와 후행로를 이제 간행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국조의회를 간행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작은 이대를 모두 이제 해갖고 중행하기 위해서 국조의회를 이제 간행을 했는데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잠깐 내가 계속 헷갈리는데 이 국조의회와 관련돼 갖고 이 부분이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어. 예. 이게 이제 그 세종 때 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성을 못했고 성종 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간행됐다는 게 좀 맞지가 않아 이게. 잘 읽다 보면 한국사 통문도 틀린 내용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국조의회는 그 국가의 어떤 행사나 왕실 행사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기록에 보면 언제 이제 하냐면 통찰보 세조 때 허조 등에게 명령은 했어요. 그래서 막 만들렸는데 착수를 했지만 완성을 못했고 세조 때 가서 또 하다가 성종 때 가서 완성이 됐어요. 예. 그 간행했다는 건 성종 때 얘기야.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적 윤리와 구경이 정치 인용을 추구되면서 자연히 불교가 개척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불교에 대한 비판이 고려말부터 시작되었고, 불교의 타락에 대한 사원의 세속성과 불교 교리에 대한 공방이 계속 조선시대까지 들어와서 했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교가 약화되죠. 태조 때 이제 내세웠던 정책이 무슨 정책이에요? 숭불 정책이 아니라 억불 정책이죠. 말 잘못했네. 억불 정책. 그래서 숭유 억불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도초제를 실시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도초제는 태조 때 실시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고려 말기 때부터 실시한 제도야. 네, 그래갖고 도초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하는 거죠? 그 승려가 되려면 국가가 허락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 당시 고려 시대 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군역을 많이 면제받으니까 고려 말기 때 원래 이게 중국제도거든요. 당나라 때 제도인데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승려가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을 좀 강화시킨 사람이 태조 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승려의 숫자를 줄이고 사원전에 부여되면서 면세 혜택을 부여됐던 면세 혜택을 폐지했다. 근데 이제 태종 때 들어와서 대대적인 이제 사원 정립도 하고 그리고 각 종파 윤료 사원 그 사원전 노비 승려의 수를 제한했고요. 세종 때는 더 강화시켰죠. 세종 때 예전에 한번 정책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억불 정책이 성교 양종을 병합하고 사원을 가지고 있는 막대한 토지와 노비들 몰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원과 승려의 처지가 상당히 약화됐고 이 추세가 계속이 됐어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했다는 거 불교가. 그리고 이들 이제 태조나 그 다음에 세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억불 정책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믿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태조 말년에 해암사 가가지고 거기 지냈고 태조 같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세종은 말년에 그 내불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자기가 연불도 하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조선의 왕들이 겉으로는 억불 정책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믿는 거와 국가 정책을 내세운 건 또 별개의 문제야.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불교가 유교를 못하는 점들을 할 수 있어요. 유교는 내세관이 없죠. 죽은 후에 어떤 것들이 없어. 그래서 왕실의 어떤 그 왕이나 죽은 후에 왕이나 왕비나 이런 사람들이 죽은 후에 명복을 빌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불교가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실 불교는
그 고려 때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그 왕실불교에 따라 원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원찰에 뭐가 딸릴 수밖에 없죠? 사원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원전도 조선시대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내용 있죠. 왕실불교 성격을 강하게 가짐으로써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격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실정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쭉 나와 있고, 뒤에 나와서 이제 있고, 그 뒤에 이제 개인적으로 믿은 내용들이 있어요. 태조하고 세종 때.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을 보면, 자, 조선의 불교는 왕실과 연결 속에 존속되어 갔지만, 억굴 수녀의 국가적 시책은 불교하고 쇠퇴의 길을 걷도했고, 그런데 잠깐 반짝할 때가 있었죠. 언제 때죠? 세조 때야. 세조 때는 개인적으로도 믿었고, 호불군주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을 부초로 이제 해가지고 왕족불사상을 내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또 나섰어요, 이 사람도. 왜냐면 이 사람이 집권하는 과정이 성리학적 명분을 받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성리학을 내세워가지고는 도저히 통치할 수 없으니까 불교를 강조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반대하는 대신들 이제 목을 짜두고 아주 강경하게 이제 불교 정책을 이제 내세웠는데, 자, 세조는 그 당시 말년에 원각사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불석을 언해하여 간행하였다. 그래서 이 원각사를 언제 지었느냐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그 기록에 보면 원각사가 이제 태종 때도 있고 세종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실제적으로 세조 때 원각사를 먼저 완전히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각사 설립 시기 가지고 좀 많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다른데 조사해봐도 원각사는 세조 때 지었다고 더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원각사에 짓고, 그 원각사에 지금 뭐냐면 원각사지 10층 석탑 올렸죠. 예. 그래서 호불궁조로서 되게 큰 역할을 했다. 그 원각사는 나중에 그 연산국 때 기생들 놀이터 변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중종발 중에 헐고 없어지거든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탁골공원 아시죠? 그 자리가 요즘 원각사터야. 예. 그래서 이 단으로 불서를 언해하고 불교를 숭상했다. 그렇지만 선종 때는 다시 유교 강화 정책을 하죠. 도첩제마저 폐지했다. 그러니까 도첩제마저 폐지됐다는 건 뭐죠? 아예 승려가 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락도 안 내주니까 그래서 승려도 되지 마라. 그래서 일제히 뭐냐면 출가를 금지했고, 그리고 중종 때 잠깐 승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됐죠. 예. 아니 중종 때 이제 승가가 폐지됐다가 이거 나중에 문종 때 부활된 거죠. 문종 때는 그 문정왕 때 이제 호불로 해갖고 잠깐 있다가 왕화 중원께 이제 주운과 함께 사퇴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불교가 이렇게 해서 출가를 금지했다고 했는데 그걸 왜 살아남았을까요, 불교가? 도처제를 폐지해도 실질적으로는 승려가 된 사람 다 승려가 됐어. 네. 그리고 폐지는 공식적으로 했지만 뭐죠? 노역이나 이런 걸 동원할 때 동원한 대가로 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한국적으로. 그래서 계속 승려들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조선시대 불교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들이 불교를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왕실 부인이나 양마 사대가 그 부인들이 많이 믿고 여러 지원들을 해줬어. 그래서 이제 사찰에 가보면 그 여자 신도들 뭐라고 해요? 보살님 그러잖아. 왜 보살님이면 보살이라는 건 원래 그 뜻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때 조선시대 때 많은 지원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자 신도들 이제 보살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대해줬죠.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그 집권체제 정비 부분에 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제 좀 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원래 집현전학자 중심의 유신들이 정치에 진출해서 세종 후년에 집현전이 간쟁기구 정치기업 변모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문적인 어떤 기구였는데 나중에 이 집권전 학사들이 권력이 강해지면서 간쟁기구 기관이나 정치기관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세자를 보필하면서 권한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문종 때는 중요한 요직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지편전학자대 정치주는 단중에 어린 나이에 지게 되면 절정을 달았다. 그래서 문종이 세종 때 재성직에 있던 항고인, 그 다음에 남진, 김종서 같은 삼종성이 다 지편전학자 출신으로 해서 단종을 보필했고, 정부의 협치하나도 유명했으며 정권은 이들의 재산이 장악하여 의정부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왕권이 유물무시화되고, 이때 이제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 세력들이 이걸 보면 가만 안 되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이것이 그 유명한 개유정난이죠. 그리고 자기 친동생을 제거하고 그다음 김종서를 제거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2년 뒤에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지봉의 난이나 이시의 난 이런 난들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각자 읽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좀 내용 하면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가 보죠. 세종 2번. 자, 세종은 이제 그 태종의 그 택현을 통해서 그 세자가 된 후에 그 뭐냐면 세종이 한 4년 동안 상을 잇고 그 다음에 세종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자, 세종의 정치의 특징은 왕도 정치예요. 그래서 이 왕도 정치가 의정부 서사제도에 반영이 됐고, 왕권과 신권을 조하면서 유교 문화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정통 문화를 정리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역사나 그 다음에 문물, 지리 이런 것들을 세종시대 때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왕도 정치의 구현한 기구로서 지편전이 있어요. 지편전. 이 지편전은 처음에는 학문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간쟁 정치기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경영이나 서양을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사가독서제를 운영했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관료들이 학문에 전집할 수 있도록 그 세종이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나가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제도가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냐면 성종 때 호당제도 바뀌어요. 호당제. 그래서 이 호당은 이제 뭐냐면 용산에 있는 그 독서당인데, 독서당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해갖고 바뀌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그 정조 때 뭘로 또 계승이 되죠? 초계 문신제도로 계승이 되죠.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역할을 보면 이제 제도나 문물, 역사 연구 편찬인데, 그 중에 좀 보면 고려사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 예. 그리고 지지나 의학서, 뭐 농서, 한글 창제 이렇게 있는데, 한글 창제를 주도한 건 아니고 보조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언해집 같은 것들을 만들어갖고 세종의 한글 창제를 이제 보조해줬다. 예. 그리고 그 말년에는 간쟁기가 정치기로 변모를 했는데, 자, 원래 이제 지편전은 정치적 원고를 받던 기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지편전 학자들은 거기에 있으면 일단 지편전 학자가 되면 정치나 정무를 담당할 수 없어. 오직 뭐만 보냐면 학문만 봐요. 학문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세종이 죽은 이제 말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종 이렇게 즉위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정치기구 변모가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문종 단종 때는 그 지편전 학자들이 정치 진출이 강화돼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세조와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지편전이 왕권 강화, 그러니까 신권 강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왕권 강화 기구야. 지편전 근본적이든 승조왕께 왕권 강화 기구인데, 왜 세조하고 충돌했냐? 그건 뭐냐면 세조도 왕권 강화를 내세웠죠. 그리고 지편전도 왕권 강화를 내세웠어. 근데 왜 충돌했냐? 충성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야. 그 지편전은 누굴 충성을 하고 있죠? 문종인 거고, 이 뭐냐면 세조는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조의 집권을 반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세조를 죽이려다가 음모를 꾸미다가 많이 죽게 되잖아요. 지편전 학자들이. 그래서 후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사형식 사건으로 해서 집현전은 폐지되고요. 홍문관이 설치돼서 이건 나중에 얘기죠. 그 성종 때. 그래서 홍문관이 집현전 기능을 대신했고 그 앞에 있는 경영, 선역 이런 거 다 홍문관이 다 대신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유교윤리 보급 내용을 보면요. 사법학당제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강행실도 같은 것들이 간행되고 그 국조의회인데 이 국조의회는 편찬을 했다. 편찬 시도 이렇게 간행보다는 편찬 시도로 본치세요. 이런 통론 내용을 정리했는데 언제 간행이 됐죠? 그거는 성종 때 간행됐어. 성종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정책은 이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불교 정파가 방학이 되고 사원토지 노비몰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불서 언해들 같은 것들. 왜냐면 이제 세종 때 불서 언해 부분이 있다는 거. 그 원각사인데 이 원각사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종 때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 세종 때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좀. 그래서 이제 있고 군사적으로 보면 사군 6층이 개척됐죠. 김종서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스시마 원정이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시마 원정은 세종 때 했지만 세종 1년 때 했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이 했던 정책보다는 그때 상황이었던 태종이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나라가 하도 그때 이제 외구한테 고생을 하니까 조선을 동원해가지고 대마도를 치려고 했거든요. 일본 원정을.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의도를 봉사하려고 그런 걸 했다고 이제 보시는데 그 내용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사군 유칭 스시마 원정이. 그 다음에 의창제를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1합적 등을 양문화시켜서 예전에 이제 백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역이 없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을 이제 백정이라고 했죠. 근데 이들에게 백정이나 칭호를 줬어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뭐냐면 이제 또 차별에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천인들 인재 발탁해갖고 장영실을 이제 발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법제도를 개선해서 사형수 복신제를 도입을 했고 토지 세제 같은 걸 개편을 했고 그래서 공복 상종설 설치 공복 같은 걸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간습도 감해가지고 박연에게 아학과 당학을 정리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아학과 당학이 뭐냐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우리 음악을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당학이군. 당학은 뭐냐면 중국의 음악이야. 중국의 음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향악이 있어. 향악은 우리 고유의 음악이야. 그 다음에 아학은 송나라 때 건너온 거죠. 그래서 주나라 음악에서 대성악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뭘 추구하죠? 성리학을 추구하죠. 그리고 성리학의 어떤 제도 우문을 만들었던 것이 주나라 주공이야. 그러니까 주나라의 어떤 음악 이런 것들 복원시키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내려온 송나라 때부터 내려온 그리고 명나라 때 건너온 이 아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나라의 음악이라는 것들이 그 당시 주나라 시대 음악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거야. 그래서 그 주나라 음악을 복원을 하자 하면서 박연에게 그 역할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박연이 이제 아학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학 같은 종로 제락이나 그런 음악을 정리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아학을 정리하면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음악 정리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종에게 출산 후가를 돕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갑인자라고 해갖고 새로운 할자를 만들었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태종 때 개미자를 뒀는데 갑인자를 새롭게 만들었다. 인쇄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 이제 좀 볼게요. 자, 세조 때 보면
그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고 이제 부국강병 정책을 이제 했는데, 이 세조라는 사람은 이제 그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게 성리학적 가치가 맞지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보다는 불교를 상당히 강조했다는 그 특징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류의 기족화 형사를 타파하고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 사육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왕권 강화 정책들 좀 보면 육조직계제를 이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집현제를 폐쇄했죠. 그리고 경영과 경영을 폐지하고요. 경영 폐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종친을 등용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세조는 왕권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선 조직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종친들, 그 다음 외척 세력들, 그 다음에 자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제 큰 도움을 줬던 훈구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기반을 해서 정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국 강령 정책과 국방력 강화 정책을 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보호법, 진간체제, 뭐 직접법, 오이제 실시 다 이때인 거예요. 그 군사제도 개편 관련돼 갖고 나중에 보호법이나 진간체제는 이제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 직접. 그 다음에 편찬 사업도 이제 보면 요때 건국대전 편찬이 시작됐죠.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죠? 성종 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문종실록이 편찬됐다는 거. 문종실록. 원래는 단종 때 했어야 되는데 단종의 즉위연도가 짧았잖아요. 그러면 문종 때 그 원래 했던 것을 단종 때 못하고 세조 때 했는데,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단종실록을 편찬하지 않았어요. 단종실록을 편찬 안 한 이유가 뭐죠? 노상군 강경됐잖아.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17세기 들어와서 그 단종 때 이제 그 실록이 없었고 노상군 일기라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17세기 때 숙종 때 단종이라는 요원을 얻게 되면서 뭐가 된 거야? 단종실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종실록만 편찬했고 노상군 일기라고 간등했거든 노상군을 왕을 안 본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고대사를 편찬을 했다. 그래서 이제 편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 또 다른 장을 만들어갖고 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앙관료와 지방사회 반발했는데, 자, 단종 개유정당이 일어나고 나서 반란이 일어난 게 단종 때 말기 때 일어난 게 이징용의 난이에요. 이징용 누구의 그 당연하면 김종서의 당이야. 김종서 무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김종서는 누가 반대했던 사람이죠? 세조가 반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일으키면서 그 부분의 여진족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대금왕제를 칭하고 했지만 그 자기 부하한테 뭐냐면 배신 후 죽게 돼요. 예. 그래서 금방 진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것이 이시의 난이죠. 자, 이시의 난은 그 특징이 뭐냐면 이징용의 난은 그 중앙에 파견된 그 관찰사가 반란을 일으킨 건데, 이시의 난은 그 지역의 토착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 왜 일어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네요. 한경도 지역에 대한 지방 차별, 그리고 이제 한경도나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은 못 가죠. 그 안에서만 이제 생활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차별도 받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토관제도 폐지예요. 예. 토관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한경도 평안도 민들에게 그 지역의 수령이나 여러 가지 간직을 줬던 제도거든요. 근데 이걸 폐지시켰어. 왜 폐지시켰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세조 때 집권 세력이 어떤 세력들이죠? 훈구파 세력들이죠. 이 훈구파 세력들이 자신의 친척이나 여러 가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제들을 뭐냐면 그 한경도나 평안도에 수령적 임명을 하게 돼. 그러면서 예전에 그 수령을 겸했던 지방 토호세력들이 정치권에 소외당하기 시작하죠. 토관제도 폐지와 그 다음에 중앙집권 반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전에 세조 때 또 뭘 실시했냐면 호포제가 실시했어요. 호포제. 그래서 호포제를 실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제 군역제도 개편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세조 때 뭘 실시했죠? 보법을 실시했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보법 전에 뭐가 있었어요? 봉족제라는 게 있었어. 봉족제는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보법을 실시해서 좀 타이트하게
양인개병제를 확립하자. 좀 뒤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그러려면 군역 자원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시된 게 호pe법이야. 그래서 호pe법은 한경대 평안도 지역만 실시한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실시를 했던 거야.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생겼냐면 한경도 평안도 지역에서 그 지역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좀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상도나 그 남쪽 지역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한경도나 평안도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그 토 밑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토에는 수많은 예민들이 있었어. 근데 호pe법을 실시하면 그 자기들이 이제 토 밑에 있는 그 예속민들이 뭐냐면 중앙 권력이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앙 권력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군역도 동원하고 조용조용 징수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토들 입장할 때 상당히 기분 나쁜 거야. 이 호pe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토세들이 유황소를 거점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이시에나는 꽤 오래돼요. 오래가요. 왜 오래가냐면 이시에나는 이제 별로 근거가 없이 그냥 일어난 거고 이시에나는 나한테 토세들 중심으로 해서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조가 중앙에 있는 정지역의 군대를 모집을 해갖고 간신히 진압을 한대. 이나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시에나는 자, 이시에나는 이제 진압을 하고 나서 그 근거지가 됐던 뭘 폐지시키죠? 유황소를 폐지시켜. 네. 그리고 나서 호pe법을 강화하는데 문제는 이 호pe법이 그 당시에 별로 인기 없는 정책이었고 이걸 하다 보면 막 백성들이 막 어떻게 돼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성종 때 또 폐지돼. 네. 그래서 이게 정착되려면 나중에 숙종 이후부터 정착된 거예요. 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념적인 유교를 억압하고 민족신앙이나 불교, 도교, 법가이나 이념을 충실하고 특히 불교를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유교적 정통성을 통해서 통치하기보다는 다른 사상을 도입할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 우대 정책을 했죠. 그래서 그 강경도감을 설치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불교 언해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각사 있죠? 원각사차를 짓고요. 예. 그 원각사차 건립 연도는 그 뭐냐면 세종 때 기록도 있고 세조 때 기록이 있는데 세조 때가 더 맞아요. 예.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이제 원각사 10증석답을 건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원각사 10증석답은 고려 말기에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죠? 경증사지 10증석답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 훈구파 형성에 큰 계기를 받았다. 이때부터 세조가 이제 집권할 때부터 훈구파가 형성돼요. 그래서 세조를 집권에 도왔던 뭐 신숙주나 한 명의 근사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그 공신대우를 받게 되고 그 공신대우를 받으면서 뭐 노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축제를 얻게 되면서 세습이 되죠. 그래서 훈구파 기운이 됐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정치가 이루어지죠. 세조 때 정치를. 그래서 세조 때 정치를 뭐라고 하냐면 주석 정치라고 해요. 주석 정치. 주석 정치는 뭐냐? 이거는 술 마시면서 정치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공적인 기능에서 국가의 어떤 그 행정 시스템에서 정치한 게 아니라 그 뭐냐면 뒤풀이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뭐냐면 그 정치를 했던 게 주석 정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후대에 비판을 많이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형성평가 관련된 내용들. 100페이지 펴볼까요?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보면 이제 37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앙골구하고 관련된 건데 앙골구는 해식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뭐냐면 시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세종 때 만들어진 그 해식인데 이 앙골구는 그 세종 이후에도 계속 쓰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해가지고 자실로 해갖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앙골고는 청동으로 만든 독특한 구조의 해식이고요. 동지와 하지에 있는 계절 24계절을 알 수 있게 그 당시 이제 그 24계절을 알 수 있게 13개 계절선을 나타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알아볼 수 있게 쉽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의 신을 그려 넣었다. 시간마다 이제 12지신 있죠? 12지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앙골고는 처음엔 청동으로 만들었지만 상하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돌로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채에다 이렇게 해갖고 후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용 시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앙골고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지도에서 해서 오랜만에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지도서 439페이지. 자, 441페이지네요. 441페이지죠? 네, 441페이지 줘보세요. 이게 잘못됐네. 자, 앙골고 그거 한번 읽어보죠. 세조 16년. 세종 16년에는 회시계인 앙골고가 만들어졌다. 이 회시계의 모양이 오목한 방구역, 가마솥과 같다고 하여 앙골고라고 했으며, 서울의 한중교회와 종묘 앞에 설치하여 백성들이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앙골고는 원해과 수령이 만든 앙의를 참고하여 청동으로 만든 독특한 구조의 시계였다. 동지에서 하지에 이르는 24계절을 10천천의 계절선을 나타내고 이에 수직으로 시각선을 그었는데 백성들이 알아보도록 시간의 신을 그려놓았다. 이 앙골고는 조선에서 처음 만들어 일본으로 전해졌고 조선 후기에도 계속 만들어 사용하였다. 천내궁계에는 조선 후기에 만든 앙골고가 보존되어 있는데 방구형의 대전 모양의 네 발이 있는 모양의 청동제이며 까만 실의 흔으로 상감한 글씨와 선들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5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35번 문제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관련된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래서 이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만들었던 시기가 어디냐면 태조 때예요. 태조 때. 그래서 태조 때 그 당시 평양성에서 그 당시 고구려 천문도가 발견돼요. 그래서 그걸 좀 보강해서 만든 것이 청상열차 분야지도인데, 이 말은 청상열차 분야지도는 일종의 별들의 운행 같은 것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이제 조선 건국 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조선을 건국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마치 고구려 천문도가 발견된 거야. 이것은 꼭 하늘이 조선의 나라를 만들도록 명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상열차 분야지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청상열차 분야지도. 몇 페이지냐면 440페이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없어요? 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태조 4년에 세왕조의 권위표상으로서 태조가 갈 길을 영원했던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가 완성되었다. 이 천문도는 권근, 유광택의 학자관료와 상원간의 천문학자들이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었으며, 돌에 새긴 석각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있고 그 각석은 덕수궁의 궁중유물정치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천상을 12분야로 나누어 차례로 늘여놓은 그림이란 뜻으로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1464개의 별이 그려져 있는 별자리 그림의 원 둘레에는 28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천문도는 가로 122.8cm, 세로 200.9cm의 흑요석에 새겨졌다. 권근은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든 경위를 다음과 같이 썼다. 예전에 평양성에 천문도 숙각본이 있었다. 그것이 전란으로 강물 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세월이 흘러 그 인분마저 매우 희귀해져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태조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그 천문도의 임원을 바친 사람이 있었다.
태조는 그것을 매우 귀중히 여겨 돌에 다시 새겨 두도록 서원관에 명하였다. 서원관에서는 그 연대가 오래되어 이미 성도에 오차가 생겼으므로 새로운 관측에 따라 그 오차를 고쳐서 새 천문도를 작성하도록 정했다. 네,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 38번 문제 볼게요. 자, 38번 문제는 그 당시 정부가 이제 만들었던 그 갑인자와 개미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조선 초기 때 그 조선 태종 때 개미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조선 세종 때 갑인자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할자, 금속할자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 개미자와 갑인자는 일종의 포존할자야. 포존할자. 예, 그래서 지금 바탕체 이런 신명조 이런 여러 가지 그 글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포존할자를 만들고 국가의 여러 가지 서적을 만들 때 이 할자를 바탕으로 해서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이제 개미자를 이제 만들고 나서 이 개미자의 문제점이 뭐냐면 할자 같은 경우에는 할자를 조판할 때 많이 찍다 보면 할자가 뒤틀리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종 때 청동할자의 내기와 목통이 부분을 꼭 들어맞도 황납을 부어봐요. 그래서 황납을 녹여서 고정시켜요. 그래서 할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개미자와 갑인자의 그 담당 간청은 뭐냐면 주자소죠. 주자소. 그래서 이제 인쇄소의 조판 기능을 개량하여 종총보다 2배의 인쇄 능률을 올리게 했고, 그 다음에 당시 최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총동원해서 할자 모형을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종 때 만들었던 그 달력이 있죠. 이게 뭐냐면 칠정산이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면 39번 문제. 자, 다음 밑줄 친 칠정산 역사적 의의를 두 가지 써보고 칠정산 4편을 만들 때 그 외국의 역법 2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칠정산은 그 세종 때 만들어진 거야. 칠정산 만들어진 그 배경을 보면 예전에도 이제 그 전에도 칠정산 전에 성명령이니 대통령이니 하면서 외국의 역법들이 들어왔죠. 근데 이 역법들은 그 중심이 북경시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북경하고 우리나라하고는 15분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들 제대로 못 맞춰.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해갖고 새로운 그 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세종 때 칠정산이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일식과 월식 같은 것들을 정확히 맞추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칠정산은 외편하고 내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외편과 이제 내편을 이제 보면 외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그 아라비아 영법의 해외력을 기반으로 했고요. 내편은 이제 수신력이나 대통령을 기반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시각에 맞춰갖고 만들었다는 거죠. 이 칠정산 편차는 그 조선의 천문학과 역사 수준의 최고 높은 수를 평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조선왕조 자주주 역법의 항배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까지 사용하다가 조선 후기 때 뭘로 바뀌죠? 시연료로 바뀌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세종시대 때 칠정산이나 앙불구나 그다음 자경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예측을 해가지고 그 뭐냐면 백성들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 관찰해서 절기와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은 누가 해주는 거죠?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마련해 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계절이나 이런 것들 정확히 알아야지 뭘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종시대 때는 이런 천문학이나 이런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많은 연구 성과를 뭐냐면 나타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연호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고려 말기 때 그 원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원나라 때 이제 이슬람이나 여러 이제 뭐냐면 과학기술 건너오면서 고려나 조선 초기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칠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42페이지. 거기에 칠정산 내용 있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그 누구시죠? 무슨 책? 아, 7차 지도서요. 아, 못 찾으셨나? 네. 15세기 세종 때에는 천문학과 역사학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의 최종적 성과는 세종 24년에 칠정산의 편찬으로 나타났다. 이 역법서는 해와 달, 이 오행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을 설명한 것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것이다. 정음지, 정촌, 정인지, 이순지, 김담은 세종의 명을 받아 10년 만에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만들었다. 칠정산 내편은 원나라에서 만든 수시력을 바탕으로 하면서 명의 대통령의 장점을 가미하였으며 한양에서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칠정산 내편은 수시력이나 대통령에 비해서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칠정산 외편은 아라비아의 역법이 회배력을 이순지, 김담 등이 연구하여 만든 것이다. 이 칠정산의 편찬으로 조선의 천문학과 역사학의 수준은 당시 세계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써 중국의 역법과 이슬람의 역법을 받아들여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 조선 왕조의 자주적 역법이 확립되었다. 자, 그 다음 110페이지 볼게요. 자, 110페이지 72번 문제 보면 거기에 들어갈 제도가 뭐냐면 사과 독서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편저학자들에게 독서를 이제 전념할 수 있도록 국왕이 이제 뭐냐면 제공하는 일종의 유급 부과예요. 네.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사과 독서제 할 때는 처음에는 독서하는 공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나 아니면 저기 사찰에 가고 이제 그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개선할 필요 있겠다. 그래갖고 정부에서 성종 때 그 용산 있죠, 용산. 용산에서 호당을 만들어요, 호당. 그 호당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개선한 거 호당 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그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이렇게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를 보냐면 110페이지 72번이고, 그 다음에 76번 문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111페이지. 자, 111페이지 76번 문제 있는데, 요것도 그 뭐냐면 칠정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교과서 있는데 비상교과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볼게요. 75번 문제. 자, 75번 보면 다음 지도 제작에서 기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해보고 이 지도에서 보이는 지리 지식의 한계를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자, 그 당시 이제 그 지도 하단에 쓰인 건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 수입된 성계 강피도와 홍해 강립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함께 제작하였다. 그래서 지도의 중앙에 중국의 크게 그렸고 동쪽에 조선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홍해 강립 역대국 지도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홍해 강립 역대국 지도에 이제 기본이 됐던 그 지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이 성계 가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원대 이스라엘 지도학의 영향을 받았던 지도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거냐면 원나라 때 그 당시 동서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것이 고려에 거쳐서 조선까지 알게 됐던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의 이제 한계점을 보면 중국의 세계의 중심에 중화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서쪽과 북쪽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유럽, 아프리카 크기가 왜곡이 됐다. 그 다음에 의의를 이제 보면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 조선 초기 때 지도 제작의 기술의 수준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해 강립 역대국 지도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비상교과서 126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번 한번 읽어볼까요? 126페이지.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 역대 국보지도는 조선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지도이다. 지도 하단에 쓰인 권근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쳐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 중 성교광피도는 중국 원내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지도로 이슬람의 지도 제작 기술이 동서교류를 통해 중국에 들어오고 이것이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중앙에는 중국이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동쪽에는 조선이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서쪽과 북쪽의 위치를 뒤바꿔 표현한 점, 아라비아 반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가 왜곡된 점 등은 당시 지리 지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일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 지도 제작 기술의 수준과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의가 크다. 예.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 더 지도 보면, 세계 지도 보면 요거보다 더 뭐냐면 중화 중심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그 여지도나 그런 지도에 보면,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건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예. 일본도 아주 조그맣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조선의 중앙 보수를 볼게요. 자, 조선의 중앙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고조는 좀 많이 나오는데 조선은 안 나오더라고요. 잘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보면요. 몇 페이지를 이제 일단 통론을 읽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통론을 읽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이게 지금 지체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세계사 할 때는 동양사 개론, 서양사 개론 좀 약간 각자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도저히 이제 시간 관계상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이제 266페이지. 자,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이제 몸의 양방 관리적 성격이 이제 되게 강하고 그리고 엄격한 관계주의에 입각해서 그 관료 조직이 편성이 됐다는 게 특징인데요. 자, 그 266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조선의 관료는 누구나 관계 조직 속에 편입되어 있고 관료의 품계는 정일품부터 정부품까지 18등급 있고 6품 이상은 각 등급마다 다시 상하이로 구분됐고 그래서 총 30개 개소로 이게 구성이 됐다. 그리고 이 개소를 넘어 승진하는데 많은 제한이 이제 뒀는데 되게 이제 그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조선의 관제는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눠요. 당하관. 그래서 당상관은 정상품 상위 이상을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관은 이제 통정대부, 그 다음에 그 무관은 절충제부, 절충장군 해갖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하관은 그 또 뭘로 나누죠? 6품과 7품을 기준으로 해서 6품 이상은 참상관, 그리고 7품 이하는 참하관으로 나누죠. 그래서 참상관까지는 지방간지까지 이제 수도권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 조회에 참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 가운데 당상관이야 중심으로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관찰사가 됐고요. 참상관은 이제 목민관 수용으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당상관은 주요 관수의 책임자로 이제 임명돼요. 그래서 간세의 장은 다 당상관이야. 근데 문제는 당상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거 당상관을 많이 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상관들이 여러 관청들 겸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겸직제가 뭐냐면 제조제죠. 제조제도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된다. 자, 그리고 그다음 모든 관직에는 그에 해당하는 관계가 정해져 있다. 그래갖고 철저한 관계주의에 입각해갖고 관직제도를 운영하죠. 그래서 뭐 1품은 삼정성, 육조판선 2품, 그 다음에 관찰사 같은 종 2품, 군수는 종 4품, 현령은 종 5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간직과 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행수제라고 하거든요. 이 행수제는 좀 뒤에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테마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있네. 잠깐 더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면 269페이지 중앙정치기구가 있네요. 자, 중앙정치기구는 의정부 6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의정부는 영의정과 좌우의정 협작기구로 해갖고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 6조는 2호, 예, 병, 홍 공주를 해서 이제 실제 정보를 담당했고, 자, 원리상 그 6조는 의정부 산하에 계속된 거지만 왕권에 따라 6조 직계제가 확립되면서 실무청리 능력이 강화됐고 의정부는 국왕의 자무기가 머물고 있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 6조 직계제 아래에서 얘기한 거야. 근데 의정부 서사제에서는 누가 뭐냐면 행정처리의 중심이었죠? 의정부. 예. 그 다음에 의정부의 6조의 관계는 조선의 정치체제가 관료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가 뭐냐? 승조원이죠. 승조원. 그 다음에 국왕의 비서기과 역할을 담당했고, 거기에 이제 그 승조원에서 일했던 그 관리가 뭐예요? 승지죠, 승지. 예. 그리고 거기에 최고 높은 사람이 도승지예요, 도승지. 그래서 육승지가 있고, 그 육승지를 통과하는 도승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여기 간직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왕과 의정부 6조의 행정계통을 전제하는 기관으로서 언관기관하고 사원부, 사관원, 그 다음에 홍문관 이런 기능이 있고 사원부는 시정을 규칙을 논하고요. 백관을 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서경권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제 관리 임용 때 그 신분이나 경력들을 조사해서 가부를 승인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고려시대 때 서경권이 있는데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는 좀 달라요. 고려시대 때는 정관리를 대상한 거고 서경권은 조선시대 때 서경권은 어디까지만요? 5품 이하까지만이야. 5품 이상은 그 왕이 직접 임명한 거기 때문에 그건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관원과 사원부를 합쳐가고 대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왕권과 대신들을 규제하는,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사법기구와 관련돼서 사원부, 그 다음에 한성부, 그런 기관들이나 의군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사원부, 형조, 한성부를 삼법사라고 해요. 삼법사.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특별기구로서 의군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왕명이나 모방, 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정을 설치해서 직접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여러 기관들의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각자 보세요. 예문관, 승무원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언제 시작했죠, 우리? 40분 시작했나? 그럼 더 해야 되겠네. 딱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 조선의 중앙고선을 이제 좀 볼게요. 조선은 이제 관계 조직을 이제 보면요. 관계를 보면 이제 무반과 문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 외에 잡지까지 토관도 구분이 되는데, 되게 이제 문반과 무반을 기준으로 보면 정 1품부터 해서 정 9품까지 18등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6품 이상 같은 경우는 상하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1등급 정일품 상하, 종일품 상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합쳐서 30개서로 이렇게 구분이 됐다. 그런데 이제 되게 또 그 안에서 또 큰 기준이 또 있어요. 자, 보면 되게 이제 그 기준으로 정일품부터 정 6품까지는 두 개의 계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종 4품에서 종 5품까지는 또 대부와 랑으로 또 구분이 되는 등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 구분해서 볼 때 이제 큰 구분은 당상간하고 강하간이에요. 네, 요거 꼭 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당상간은 어디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하냐면 정상품 상에서 기준으로 해갖고 당상간, 그 밑에는 이제 당하간 이렇게 있는데 대개 이제 정상품 상급 이상은 통정대부 절충장군이야. 이 통정대부 절충장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직명이 아니라 관계명이야. 그래서 이제 주에 입각해서 이제 보면 문관들은 이제 통정대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관들은 절충장군이라고요. 이게 간직명이 아니에요. 관계명을 이제 의미한다. 그래서 이 당상관 같은 경우는 당상의 의자를 앉을 수 있는 권한이야. 그래서 당상에 앉아가지고 뭐냐면 왕과 함께 뭐냐면 정책을 결정한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그냥 그 당시엔 자신군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가지고 논의했다 보시면 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 관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들의 이제 역할을 이제 보면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주요 간서 책임자. 그래서 모든 간서, 간청들은 항상 윗대관이 누구냐면 당상관이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많기 때문에 간청들이 많기 때문에 다 당상관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겸식한다고 했죠. 이게 제주제라고 한다고 했죠. 이 당상관은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해요. 국왕이 직접 임명을 해. 국왕이. 그래서 이제 국왕이 이제 임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약간 인사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인사권을 보면 이제 크게 보면 그 당상과 당하 외에도 그 조선시대 관계를 나누는 큰 기준이 뭐냐면 대부하고 사거든요. 아까 이제 언급했던 대부는 이제 어디까지냐면 1품부터 해갖고 4품까지를 대부라고 해요. 여기는 누가 임명하냐면 왕이 직접 임명해요. 왕이. 그러니까 당연히 당상관이 임명도 왕이 임명하죠. 왕이 교지를 내죠. 그래서 임명권을 이제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품 이하, 정 5품 이하는 주로 이제 교첩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왕이 직접 임명하지 않아요. 되게 2조나 병조에서 그 뭐냐면 그 추천을 받아갖고 그 임명을 하는 거야. 왕이 형식적으로만 승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 5품까지는 주로 이제 그 교첩을 내려가지고 왕이 직접 임명보다는 그 후에 이제 그 2조나 병조에서 추천한 것을 왕이 그냥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경은 왕이 임명하는 곳까지 5품 이상은 왕이 임명하기 때문에 서경권이 행사되지 않고 5품 이하까지만 서경권이 행사돼요. 서경이 대상이 아닌 거죠. 왕이 임명한 거는. 그래서 이게 좀 그 차이가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앞에 들어가서 자,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순자법하고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자와 상피는 아시죠? 같은 지역이나 그 다음에 그 간서 중에 친인척이 있을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순자법은 좀 뒤에 얘기할게요. 순자법은 그 국무일수하고 기준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이거 적용되는 거는 그 청산간 아래 이후부터 적용되고 퇴직시 녹봉이 수록되죠. 그래서 이제 권력이 집중됐고 경관제 제주도에도 이제 활용돼서 업무의 중요성과 경비 전략을 통해 권력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경관 활동에는 녹봉이나 가전이 따로 지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비 전략을 통해서 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당하관인데 자, 당하관은 정상품 하급 이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간계명은 통우대부 밑에 어무장군 밑에 근데 거기 참상관은 이제 그 일단 이 사람은 조회에 참석할 수 있어. 근데 발언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 6품 이상으로서 수령 진출이 가능해. 이때부터.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는 수령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관직보다는 적어도 찬상관 이상이면 돼야지만 수령에 임명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청하관은 종 7품 이하예요. 그래서 행정실무에 종사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구조의 성격을 보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귀족적인 성격이 강했죠. 근데 이제 이걸 탈피해서 관료적인 어떤 성격이 더 강화됐다. 그래서 귀족들의 그 어떤 합의체였던 도평의사사가 타파되고 이것이 의정부 6조 체제로 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종치는 정치에 금지시켜요. 이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종친불사라고 하거든요. 종친불사.
종친불사.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고려시대부터 쭉 있었던 거야. 네. 그 왜 정치에 이제 금지시키냐면 그 신라시대 때 말기 때 왜 혼란했죠? 진골귀족 때 정치에 참여하면서 혼란했잖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친인척끼리 권력 투쟁을 갖고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가 등장하면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종친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 그래서 왕을 기준으로 해서 4대 이상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정치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에 뭘 하죠? 경제적 우대를 내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종친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일도 안 하지. 먹고 맨날 노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풍속 사건들에 많이 걸려들어 종친들이 공부를 안 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보니까 종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억제시키잖아요. 근데도 공부 안 해. 그런데 이제 4대부터 벗어나서 그 10대 이전까지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경제적 혜택을 좀 주더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10대 이후부터는 뭐죠? 이제 완전히 정치에 참여하고 아예 경제적 혜택도 주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차별을 두죠. 그래서 이 종친불사 입각에서 정치를 참여를 못 시켰다. 참여 안 했다는 거죠.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어요. 세조 때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참여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도 종친이잖아요. 근데 정치 참여했죠. 예.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기본적인 바탕은 그렇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은 원칙적으로 사용재산을 가질 수 없어요. 왕은. 예. 왕은 그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어떤 인격체가 아니에요. 왕이라는 지위는. 지금도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자연인이 아니죠. 뭐죠? 그 자체가 국가기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까놓고 이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장사가 있죠. 내수사를 통해서 이제 왕씨나 왕의 재산을 이제 관리하도록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성격 강화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요. 자, 각오제를 강화하죠. 그래서 모든 간직들은 일단 시험을 보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더 강화돼서 강계주의가 확립됐다. 그러니까 강계에 맞는 간직을 줘요. 근데 반대로 그 고대시대 때는 간등제라고 하죠. 간등제는 뭐예요? 이것은 그 간등은 그 뭐냐면 간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취임할 수 있는 폭만 정해준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게 간등하고 간직이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려나 조선시대 넘어서 어떤 관계에 맞는 간직을 취임할 수도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만약에 어긋날 경우에는 이 어긋날 경우는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행수법을 둬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하지만, 자, 그 다음에 고가제를 두고 폭포제를 두는데 이건 좀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서경제나 분경금지법이라는데, 서경제라는 것은 뭐죠? 관리 임용할 때 사원부나 이런 데에서 그 관리들의 어떤 뒷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동의하는 그런 거를 서경제라고 하는데, 이건 고려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경금지법이라는 것은 이건 뭘까요? 인사청탁을 금지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분경금지법 같은 것들을 시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순자법을 볼게요. 이 순자법의 적용 대상은 이제 참상관하고 참하관인데,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인사 이동이나 승진을 정해요. 그래서 이제 참하관은 450일, 참상관은 900일.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근무 일수가 채우면 이 사람이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뭐예요? 자동 등록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까지는 말도 보니까 일정한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순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6급에서 5급 올라가기 되게 힘들거든. 5급에서 4급 올라가기 힘들고. 이거 철저하게 근무 평가에 따라 능력에 따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요 순자법은 그 참상관과 참하관만 적용된 거지 당상관에 적용이 안 돼요.
요거는 고의직간접이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 이게 기본이지만 이 찬성과 차관도 그 당시 이제 근무나 포폰 성적에 따라서 간직을 아까 그 안에서 오르거나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똑같이 관계는 이제 그 2대. 그 사람이 좀 그 뭐냐면 경력이 낮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낮은 간직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간직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짬밥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은 관계는 적게 2대, 관계는 그대로 돼, 그죠? 간직을 낮출 수가 있어. 그러면 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겨? 관계하고 간직이 안 맞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완하고자 둔 게 뭐냐면 행수법이에요. 행수법. 예. 자, 그러면 이제 행수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 고가와 폭풍을 얘기하는데, 그 고가나 폭풍은 이제 관리를 평가하는데, 고가는 뭐냐면 당상관이나 제조관, 그러니까 제조관은 그 간청의 최고 높은 사람이죠. 그래도 당상 겸직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그 6개월마다 당하관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요. 그래서 대개 6월달, 12월달 2번째 평가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경관, 그 중앙직 같은 이주와 병조가 평가를 하고요. 외관은 관찰사가 평가하죠. 그래갖고 이걸 작성해서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럼 왕이 그걸 보고 포품을 해. 그래서 포품을 해갖고 그 앞에 이제 고가 성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급을 더해주거나 승진하고 자천시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능력이 뛰어난 그 사람을 좀 더 약간 빨리 시키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애들은 자천시키죠. 자천시킬 때 아까쯤에 그 뭐냐면 관계는 그대로 둔 채, 뭐죠? 간직은 좀 낮은 간직으로 두는. 그리고 그 뛰어난 사람은 관계를 그대로 둔 채 또 간직은 또 높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 관계를 좀 높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포평관은 그 고가를 했던 당상관이나 그런 것들이 담당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고가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포평하고 왕이 그걸 판단해갖고 명령을 내리면 그걸 집행하는 가는 고가를 담당했던 경관이나 그 다음에 관찰사가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수법이죠. 행수법. 그 행수법은 이제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조선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조선시대 때 좀 엄밀했다. 그래서 행수법은 뭐냐면, 앞에 이제 얘기한 걸 순자법 실시해서 간직과 관계가 어긋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순자법 실시해가지고, 그 고가와 폭풍을 통해서, 그 뭐냐면, 자천되거나, 그 다음 승진되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 그때 이제 관계와 간직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시된 것이 행수법인데, 자, 행수법 내용을 보면요. 자, 첫 번째 경우가 풍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간직에 임명되는 게 있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계고직비라고 해요. 계고직비. 예. 그래서 풍계는 뭐냐면 높은데 낮은 간직에 임명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뭐야? 자천됐다고 그러죠. 자천. 예. 그래서 이제 이들 경우에는 그 만약에 관리 앞에 이제 정식 명칭에 뭘 쓰냐면 행을 써. 행을. 예를 들었고 종일품 순종대부가 종이품 이주판사에 임명이 돼요. 그러면 자천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앞에서 그 뭐냐면 순종대부 행 쓰고 이주판사라고 해요. 행을 써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죠. 풍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간직에 임명되는 게 있죠. 이건 계비직고라고 해요. 계비직고. 그래서 그 풍계는 낮은데 높은 간직에 임명하는 거죠. 자, 이들 경우에는 이것도 구분하게 수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죠. 자, 종이품 가산대부가 종이품 정이품 홍문대가 좀 높은 곳 임명하면 그 간직명 앞에 뭘 쓰죠? 수를 써요. 그래서 이게 행수법이다. 그래서 관계와 간직이 어긋나는 것을 맞추려 해서 관계주의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한 게 행수법인데, 행수법을 실시했던 게 뭐냐면 순자법에 의해서 어떻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시켜주는데, 풍계는 이 사람의 고가 성적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간직이 낮춰서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관계와 간직이 어긋날 때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얘들은 지금 그 당상간 얘들 이제 들고 있지만 엄밀히 당상간을 거기에 안 속해요. 주로 이제 당하단 관련된 내용이죠. 얘는 그렇게 든 거예요. 예. 그 다음 상피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고지나 친척 관료되어 있는 사람들 피하는 제도가 뭐냐면 그 상피제인데 당상간은 적용이 안 돼요. 당상간. 이거 조선시대 때 상피제는 고려시대도 상피제 있었죠? 조선시대 상피제는 그 부계혈통이 강화되면서 부계혈통 범위가 더 확대됐다는 게 좀 특징이 있어요. 예, 모계보다는 부계혈통 범위가 더 확대돼서 적용됐다. 상피 대상이. 그다음 분경궁지 같은 경우에는 이조나 병조 당상간 이 사람들 인사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는 걸 금지시키는 게 분경금지법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5품 이하 간원들을 임명할 때 한 건데 이 5품 이하의 간직들은 그 왕이 직접 임명한 게 아니에요. 추천을 받아서 왕이 형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서경제를 실시한다. 고려시대 서경제가 관리다고 했죠. 고려시대 서경제는 뭐죠? 모든 관리에 대해서 한 건데 그 조선시대 서경제는 5품 이하의 간직들만 이제 했고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5품 이상 5품 이하가 정확하겠죠? 5품 이하를 좀 고쳐주세요. 자, 그 서경제는 양사가 담당하죠? 사원부 사관원, 사원부 사관원이 담당한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5품 이하로 고치세요. 4품 이상보다는 5품 이하가 서경 대상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분서 간직들을 쭉 보죠. 자, 거기 이제 제일 높은 게 의정부죠. 의정부. 그래서 영의정 해갖고 자의정, 우의정 해갖고 있는데 한각이라고 하고 보고 요게 또 도당이라고 하거든요. 도당. 그래서 그 조선 정기 때 중요한 이제 그 간부였던 도당, 로당 이렇게 이제 불렸다. 그래서 이제 그 3위정 합작기구로서 육주를 지휘하고 국정원 운영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영의정이 서열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자의정과 우의정 중에 어느 게 서열이 높을까요? 자예요, 우예요? 자죠? 자가 더 높고 그 다음 우의정이고 그래서 정 1품 있고 그 외에도 자창성, 우창성 밑에 사인 검사 같은 보조기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원상제의 대도 운영해요. 원상제가 뭐냐면 왕이 병이 들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원료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잠깐 이제 정치를 도와주는 거야. 원상제인데 이 원상제는 언제 확립됐던 제도냐면 세조 시기 때 확립됐던 시기죠. 세조가 이제 말년에 피부병을 많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 고생을 해. 그래갖고 이제 항명회나 신숙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조 대신에 정치를 잠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상제를 이제 성립했고 또 그 성종 때 있죠. 성종 어린 왕이 즉위하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 그 당시 이제 정의왕을 고필하면서 이런 원료 대신들이 잠깐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 이제 성령이 성이 된 후에는 원상제가 폐지되죠. 그 후에 원상제가 있긴 있는데 이거 의례적인 거야. 왕이 죽거나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잠깐 있었다 또 없었고. 그러니까 실제 원상제는 이제 그 성종 때 잠깐 했다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원상제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육조가 있죠. 육조의 제일 높은 간직은 판서야. 판서. 그래서 판서 종 2품인데 자 2조, 호조, 예조, 병조, 홍조, 공조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서열이 높은 판서는 2조 판서죠. 그래서 2조 판서는 그 뭘 담당해요? 문간의 그 인사권을 담당을 하고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병조가 두 번째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병조가 아니라 호조가 두 번째야. 호조가 서열이. 그 다음에 부가 아니라 이부가 아니라 뭐죠? 조죠. 조. 그것은 조선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제국이 아니라 제국이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육조 밑에 뭐가 있냐면 사가 있어. 속사.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그 이조에 보면 속사로서 속사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운선사, 고운사, 고궁사 등등 사가 있죠. 속사, 사사가 있죠. 그러면 사는 속사는 총
총 몇 개가 있어요? 6조에 4개니까 곱하면 24사가 있는 거야. 이거는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볼 수 있죠. 고려시대는 사가 없죠. 있어도 한 사밖에 없죠. 단사제도 운영에 대비해서. 조선시대 때는 속사가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속아문이 있어. 속사는 그 이조와 속사의 관계는 상합 직속 관계야. 그래서 상부가 이조가 이제 상위 기간이면 속사는 뭐예요? 하위 기간인데, 속아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협력 관계야. 속관계. 그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경주에 보면 그 문선사, 승여사, 무비사 이런 속사들이 있는데, 그럼 경주에 뭐냐면 지위를 받는 관청이죠. 근데 예를 들어 오이나 훌령원, 뭐 군기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대들은 그 병조하고 협력 관계예요. 예. 그래서 6조 그 밑에 속사, 소가문 이런 간직 체계가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별사국기구로서 뭐가 있냐면 의군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사국기구로서 이제 왕과 관련된 이런 이제 모반 사건이나 좀 중요한 건 국청을 이제 만들어갖고 또 하고, 그다음 한성부가 있는데 서울과 행정의 치안을 담당한다. 예. 그래서 이제 한성부 있고, 승정원은 왕명충납 기능이죠. 그래서 주 기능이 거기 간직이 뭐냐면 도승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승지가 이제 좀 끝발이 있고, 승정원에도 기록한 일기가 있죠. 무슨 일기죠? 승정원 일기가 있어. 상당히 자세한 기록이고, 이 승정원 일기는 이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서 등록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사가 있죠.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은 이제 그 양사로서 이런 감찰기관 간쟁기구를 맡고, 그 양사는 또 서경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이렇게 나눠있지만 실제로 같이 해요. 같이 이제 운영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사관 같은 경우에는 교소관,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이런 사관 기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삼법사가 해가지고 법과 관련된 기구가 있죠. 사원부, 형조, 한성부. 이거 좀 외워두세요. 네. 사원부, 형조, 한성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뭘 좀 더 얘기하냐면 그 3사와 관련된 얘기만 좀 더 하고 형성평가 좀 문제 풀게요.